그 얼굴 치워. 내가 검사라도 돼? 어디서 감히 법을 들먹여. 날카로운 소리가 거대한 연회장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대건 건설 창립 30주년 기념식장에 수백 명의 귀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어머니 최명희의 매서운 손찌검이 며느리 윤지수의 뺨을 무참히 후려쳤습니다. 뺨이 붉게 부어오르는 며느리를 향해 남편 한도영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려 외면했고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든 채 차가운 비웃음을 보냈습니다. 누가 보아도 비참하게 구박받는 초라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닥에 쓰러진 지수의 두 눈동자에는 억울함이나 두려움, 보다도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지난 1년이 넘는 기나긴 시간 동안 시어머니의 지독한 언어폭력과 남편의 노골적인 불륜을 묵묵히 모른 척 참아낸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시청해 주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대건 건설 본사 최상층 연회장에는 창립 30주년 기념식이라는 거대한 행사를 앞두고 무대 위 꽃장식을 매만지고 손님들의 명패를 하나하나 닦아내고 있는 사람은 전문 행사 요원이 아닌 큰며느리 윤지수였습니다. 구겨진 앞치마를 두르고 굽 높은 구두 대신 낡은 단화를 신은 그녀의 모습은 제게 유력 가문의 며느리라기보다는 흔한 허드렛 일꾼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이 군뱅이 같은 기집애야.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라도 빨라야지. 아직도 탁자 하나 못 맞추고 있어.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회장 안을 찢듯이 울렸습니다. 완벽하게 단장한 머리와 화려한 진주 목걸이로 치장한 시어머니 최명희였습니다. 그녀는 신경질적인 발걸음으로 다가와 지수가 정성껏 닦아둔 명패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네, 어머니.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수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바닥에 떨어진 명패를 주워들었습니다. 그 순종적인 태도가 오히려 최명희의 심기를 더욱 뒤틀리게 만든 듯 했습니다. 근본도 없이 굴러들어온 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배운 것 없는 티를 이렇게 낸다니까. 오늘 같은 날 우리 집안 얼굴에 먹칠만 해봐. 당장 그 가짜는 짐 싸서 쫓겨날 줄 알아. 모욕적인 언사가 쉴 새 없이 쏟아졌지만 지수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수백 번도 더 눈물을 쏟고 도망쳤을 끔찍한 시간들. 하지만 지수가 이 지독한 멸시와 하대를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는 데에는 그 누구도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치밀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시어머니의 찌푸린 얼굴 너머 연회장 구석에 놓인 남편 한도영의 업무용 가방을 향해 멈춰 있었습니다. 지수에게 시어머니의 천박한 폭언은 오히려 완벽한 은신처이자 방패막이었습니다. 모두가 며느리를 무능하고 자존심 없는 여자로 취급하며 방심하는 사이 지수는 지난 1년간 남편과 법무팀장 강수아가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300억 원의 자금 이체 경로를 소리 없이 역추적해 왔던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이 집안 사람들은 며느리가 늘 바닥만 보고 걷는 줄 알았지만 사실 그녀는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목줄을 서서히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많은 인사들이 모이는 바로 이 순간이 그녀가 설계한 길고 긴 사냥의 덫이 마침내 완성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수는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작은 데이터 저장 장치를 가만히 매만지며 눈빛을 서늘하게 가라앉혔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가자 대건 건설의 창립 30주년 기념식장에는 화려한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은 인사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연회장은 곧 부드러운 현악기 연주와 사람들의 과장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홀 구석에서 손님들이 남긴 빈 잔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입구가 잠시 술렁이더니 남편 한도영과 법무팀장 강수아가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남편과 화려한 붉은색 연회복을 입은 수아는 마치 이 행사의 진짜 주인공이라도 된 듯 당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연스럽게 손끝을 스치며 은밀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시선 끝에는 행사장 상석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하는 시아버지 한태권 회장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회장님께서 오늘 서명하실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 사진들도 모두 우리 쪽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수아가 도영의 귓가에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지수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곁에 서 있어야 할 진짜 아내는 구석에서 접시를 치우고 내연녀가 그 자리를 꿰찬 기형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수아는 힐끗 지수를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남편 도영 역시 못 볼 것을 본 듯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그들의 뻔뻔한 조롱에 흔들리는 대신 쟁반 아래로 손을 뻗어 방금 전 남편의 가방에서 빼낸 데이터 저장 장치의 감촉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아가 시아버지를 몰아내기 위해 교묘하게 독소 조항을 숨겨놓은 이면, 계약서, 원본과 두 사람이 해외에 세운 유령 회사로 300억 원의 비자금을 빼돌린 치명적인 회계 조작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늙고 우직한 아버지를 사지로 몰아넣고 회사를 통째로 삼킬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지하고 초라한 며느리가 자신들의 대화와 동선을 1년이 넘도록 분 단위로 기록하고 복잡한 자금의 흐름을 한치의 오차 없이 숫자로 증명해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쟁반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사냥감이 제 발로 가장 높은 더 위로 걸어 올라가는 완벽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념식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 사회자의 활기찬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건 건설의 미래를 상징하는 뜻깊은 가족사진 촬영이 시작된다는 안내였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단상 위로 쏟아지는 가운데 한태권 회장과 최명희 그리고 아들 한도영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인 지수가 서야 할 남편의 곁에는 붉은 연회복을 입은 강수아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차지하고 섰습니다. 시어머니 최명희는 불쾌한 내색은커녕 오히려 수아의 손을 다정하게 감싸쥐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도 며느리의 존재를 철저히 지워버린 참으로 잔인하고도 노골적인 모욕이었습니다. 무대 아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지수는 묵묵히 굽은 등을 유지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초라한 여자가 마침내 완전히 쫓겨날 처지가 되었다며 혀를 찼지만 지수의 머릿속은 오직 1분 1초 단위로 좁혀오는 완벽한 사냥의 타이밍을 계산하는 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족사진 촬영이 끝난 직후 마침내 오늘 행사의 가장 핵심적인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대건 건설의 운명이 걸린 대규모 사업권의 최종 계약 서명식이었습니다. 사회자의 웅장한 소개와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고 한태권 회장이 묵직한 발걸음으로 서명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강수아가 가장 충성스러운 직원의 얼굴을 한 채 다가가 회장에게 고급 펜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그 서류는 표면적으로는 회사의 도약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모든 경영 권한을 박탈함과 동시에 남편과 수아가 유령회사를 통해 빼돌린 300억 원의 비자금 조성 책임을 모두 회장 개인의 횡령으로 덮어 씌우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방해물 없이 완벽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펜을 쥐고 아무런 의심 없이 서류의 마지막 장으로 종이를 넘기는 찰나였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기 직전 단호하고 서늘한 목소리가 넓은 홀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아버님, 그 서류에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홀 구석에 그림자처럼 숨어있던 며느리 지수였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와 회장의 손에 들린 펜을 단숨에 가로챘습니다. 구겨진 앞치마를 두른 여자의 갑작스러운 난입에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의 숨소리가 멎은 듯 일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강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남편 도영은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지수를 노려보았습니다. 1년이 넘는 기나긴 침묵을 깨고 마침내 지수가 자신만의 사냥터로 직접 걸어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지수의 돌발 행동에 단상 위는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태권 회장은 영문을 몰라 며느리와 빼앗긴 만년필을 번갈아 보았고 강수아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폭발한 것은 시어머니 최명희였습니다. 수많은 귀빈들 앞에서 며느리가 감히 기업의 중대사를 망쳤다는 사실에 이성이 끊어진 그녀는 길게 늘어진 치맛자락이 밟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단상으로 돌진했습니다. 그 얼굴 치워. 내가 검사라도 돼? 어디서 감히 법을 들먹여.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최명희의 손바닥이 지수의 뺨을 무참히 가격했습니다. 지수는 뺨이 붉게 달아오른 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화끈거리는 뺨 위로 조명 불빛이 어지럽게 쏟아졌고 단상 아래의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막힌 총극을 구경했습니다. 남편 도영은 아내를 부축하기는커녕 불결한 오물이라도 본 것처럼 고개를 획 돌려 외면했습니다. 수아는 그 틈을 타 회장에게 새로운 만년필을 쥐어주며 서둘러 서명을 종용했습니다. 철저히 고립된 채 바닥에 쓰러진 지수. 그러나 그녀의 맑고 서늘한 눈동자는 벽면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가리키는 정확한 시각을 향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끔찍한 수모를 당하는 이 희생의 순간이 실은 지수가 그토록 치밀하게 계산하고 기다려온 거대한 반격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서명하십시오, 회장님. 다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아가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하게 미소 짓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무언가에 부딪힌 듯 무시무시한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습니다. 검은 옷을 맞춰 입은 건장한 남성 10여 명이 묵직한 푸른색 상자를 들고 연회장 안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장만으로도 공기 중에 산소가 순식간에 빨려나가는 듯한 압도적인 위압감이 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수사부에서 나왔습니다. 한태권 회장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현 시간부로 대건 건설 본사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집행합니다. 선두의 선 수사관의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확성 장치를 통하지 않고도
연회장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축제의 장은 단 1초 만에 처참한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귀빈들은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고 최명희는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완벽한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었던 도영과 수아 역시 사색이 되어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가문의 헛된 영광,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바닥에 쓰러져 있던 지수만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어오른 뺨에는 옅고도 서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검찰 특수수사부의 난입으로 화려했던 기념식장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건장한 수사관들이 연회장 출입구를 전면 통제하는 사이 선두의 선 수사관이 한태권 회장의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수사관의 손에 들린 체포영장에는 붉은색 관인이 섬뜩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기업을 일구며 온갖 풍파를 겪어온 회장조차 이 갑작스러운 철퇴 앞에서는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며느리의 뺨을 후려치며 기세등등했던 시어머니 최명희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평생 믿고 의지해온 가문의 권력과 재력이 국가의 공권력 앞에서는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법무팀장 강수아가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나섰습니다. 그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수사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대건 건설법무팀장 강수아 변호사입니다. 창립기념식이라는 중대한 행사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이닥치시다니요. 영장 청구 사유부터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제법 당당하게 들렸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두꺼운 영장 뭉치를 그녀의 가슴팍에 거칠게 들이밀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해외에 설립된 유령 회사로 빼돌린 자금만 무려 300억 원입니다. 이면 계약을 통한 고의적인 배임 혐의까지 전부 적시되어 있습니다. 영장의 내용을 훑어내려가던 수아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와 도영이 치밀하게 짰다고 믿었던 조작된 회계장부의 허점이 검찰의 영장 속에 너무도 정확하고 낱낱이 파헤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법률 지식을 들먹이며 회장과 임원들을 쥐락펴락하던 유능한 변호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진짜 칼을 빼든 무자비한 특수부 수사관들 앞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온 수아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입술만 달싹일 뿐 단 한마디의 반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도영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이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검찰이 들이민 증거의 규모는 그들의 알량한 계획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연회장 바닥의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지수는 이 모든 우스꽝스러운 희극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어머니와 꿀먹은 벙어리가 된 내연녀 변호사,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려 눈치를 보는 비겁한 남편까지 그토록 잘난 척하던 자들의 민낯이 바닥까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어오른 뺨의 통증은 이미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의 대리석 바닥을 딛고 일어선 지수의 발걸음에는 주눅든 며느리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어오른 뺨 위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는 손길조차 서늘한 기백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굳어버린 시어머니와 혼비백산한 남편을 지나쳐
거친 숨을 몰아쉬는 수사관의 정면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수사관은 갑자기 앞을 막아선 앞치마 차림의 여자를 훑어보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비키십시오.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으름장에도 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수사관의 손에 들린 영장 뭉치를 향해 흔들림 없는 시선을 던지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혐의로 청구된 영장이군요. 하지만 그 영장, 절차적 하자가 너무 심각해서 당장 기각될 수준이라는 건 알고 집행하러 오신 겁니까? 수사관의 미간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곁에서 숨을 죽이던 가족들과 하객들 역시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배운 것 없다며 온갖 무시를 당하던 며느리의 입에서 그토록 전문적인 법률 용어가, 그것도 검찰 수사관을 향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올 줄은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당황한 수사관을 몰아붙이며 영장의 치명적인 오류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300억 원의 횡령 주체가 한태권 회장 개인으로 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자금이 흘러간 해외 유령 회사의 실질적 지배 구조를 확인하셨습니까? 설립 자본금 출처는 회장의 법인 계좌가 아니라 기획본부장 한도영과 법무팀장 강수아의 차명 계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수의 혀끝에서 쏟아지는 완벽한 사실 관계와 날카로운 지적에 기세등등하던 수사관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멈춰섰습니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대체 누구인지 가늠하려 애썼습니다. 조금 전 무력하게 쓰러져 있던 초라한 여자는 온데간데였고 압수수색 현장을 진두지휘에 온 백전노장과도 같은 압도감만이 그녀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입에서 흘러나온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차명 계좌라는 단어에 거칠게 영장을 밀어붙이던 수사관의 표정에는 명백한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기세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지수의 논리는 바늘구멍 하나 통과할 수 없을 만큼 완벽했습니다. 대건 건설의 자본 흐름을 분석해보면 300억이라는 거액이 회장님의 개인 계좌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자금은 기획본부와 법무팀이 주도한 세 개의 유령 법인을 통해 철저하게 조각나 세탁되었죠. 지수는 단상 위에 놓인 탁자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짓눌린 사람들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스스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단상에 도달한 지수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고 검은 소형 데이터 저장 장치를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탁하는 가벼운 마찰음이 연회장을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이 안에는 지난 1년간 강수아 변호사와 한도영 본부장이 해외 조세 회피처로 자금을 빼돌린 모든 회계장부의 원본과 조금 전 서명하려던 계약서의 진짜 초안이 담겨 있습니다. 기본 요건도 못 갖춘 부실한 영장으로 엉뚱한 사람을 올가매기 전에 진짜 범인들이 남긴 완벽한 꼬리표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 아닐까요? 강수아는 자신의 눈앞에 놓인 검은 저장 장치를 보며 짐승처럼 헐떡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완벽하게 은폐했다고 믿었던 지옥의 문이 다름 아닌 가장벌레 보듯 무시했던 며느리의 손에 의해 열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변명을 쥐어짜내려 했지만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남편 도영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다리가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불륜과 횡령을 완벽히 숨겼다고 믿었던 1년의 시간이 실은 아내가 친 거미줄 위에서 노란한 것에 불과했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그토록 무능하고 초라해 보이던 며느리의 등
뒤로 결코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그 저장 장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가문의 거짓된 영광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며 진실의 심판이 시작되는 소리가 홀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지수가 내민 소형 데이터 저장 장치를 집어들며 무의식적으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마에는 어느새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눈앞의 여자가 뿜어내는 범접할 수 없는 기백은 일반적인 법조인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어 수많은 권력자들의 숨통을 끊어온 백전노장의 서늘함과 꼭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거운 정적을 깬 것은 시어머니 최명희의 신경질적인 비명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가문의 중대한 행사에서 며느리 따위가 감히 주인공 행세를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발악했습니다. 어디서 주어들은 잡지식으로 감히 수사관님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해? 배운 것도 없는 쥐뿔도 없는 기집애가 드디어 미쳤구나. 당장 저 입 다물게 끌어내지 못해. 하지만 최명희의 표독스러운 호통은 텅 빈 메아리처럼 넓은 홀 안에 허무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의 수십 명의 경호원들도 내로라 하는 임원들도 감히 지수에게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더 이상 바닥만 바라보며 핍박을 견디던 순종적인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구제불능의 범죄자를 높은 단상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한없이 차갑고 무기질적인 심판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지수는 시어머니의 윽박지름을 가볍게 무시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떠는 강수아와 남편을 향해 무자비한 사실관계의 융단 폭격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강수아 변호사, 그리고 한도영 본부장, 당신들이 지난 9월 15일 해외 유령법인 계좌로 세탁해 넘긴 70억 원, 그리고 11월 20일에 추가로 은닉한 150억 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횡령액이 50억 원을 초과했으니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겁니다. 공문서 위조와 무고 교사까지 더해지면 세상 빛을 보기는 영영 틀렸군요. 정확한 날짜와 이체 금액, 그리고 치밀한 형량 계산이 지수의 입에서 서늘한 칼날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범죄의 1분 1초가 며느리의 손바닥 위에 있었다는 사실에 강수아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두 귀를 막았습니다. 남편 도영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을 기며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그 숨막히는 압도감과 자비 없는 선고 앞에서 마침내 시어머니 최명희조차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하며 짓밟아왔던 며느리가 사실은 이 거대한 가문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포식자였다는 진실이 그녀의 뼈를 때렸습니다. 다리의 힘이 완전히 풀린 최명희는 수백 명의 하객이 보는 앞에서 흉한 꼴로 주저앉으며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지수의 무자비한 선고가 끝난 직후 연회장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기괴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노련한 수사관조차 섣불리 입을 열지 못하고 지수가 내민 증거물만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활짝 열려있던 연회장 문을 넘어 묵직하고 절도 있는 구둣발 소리가 얼어붙은 공기를 갈랐습니다. 수십 명의 수사관들을 거느리고 나타난 남자는 바로 대한민국 검찰 조직의 심장부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박진우 지검장이었습니다. 지검장의 등장에 현장의 수사관들은 일제히 허리를 굽히며 길을 텄고 하객들 사이에서는
억눌린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계의 거물들조차 그의 이름 앞에서는 꼼짝없이 고개를 숙여야 할 만큼 막강한 권력을 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던 시어머니 최명희의 두 눈에 일순간 희미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자신이 아는 고위급 인사가 마침내 나서서 미쳐 날뛰는 며느리를 끌어내고 이 터무니없는 상황을 말끔히 정리해 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은 것입니다. 박 지검장은 매서운 눈매로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차갑게 훑으며 성큼성큼 단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매서운 시선은 횡령의 주범인 한도영 본부장과 강수아 변호사를 향해 꽂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단상 앞에 멈춰선 그의 시선이 허름한 앞치마를 두르고 꼿꼿하게 서 있는 한 여자에게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검장의 굳어있던 얼굴에 형언할 수 없는 경악과 충격이 번져나갔습니다. 막강한 권력의 정점에 선 박 지검장이 갑자기 헐떡이는 숨을 내뱉더니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그 한가운데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구겨진 앞치마를 입은 지수를 향해 마치 거대한 태산이라도 마주한 사람처럼 깍듯하게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윤지수 선배님, 대체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 3년 동안 온 조직이 선배님을 애타게 찾아 헤맸습니다. 지검장의 떨리는 그 한마디는 벼락처럼 연회장을 내리쳤습니다. 대기업 안주인과 임원들을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게 만드는 지검장이 그들이 벌레처럼 짓밟고 무시했던 초라한 며느리에게 굽신거리며 절대적인 경의를 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수는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호령하며 부패한 권력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렸던 전설적인 특수통 검사 이른바 여의도의 저승사자였습니다. 거대 범죄 조직의 모략으로 아끼던 부하 직원을 잃고 깊은 회의감에 스스로 법복을 벗어 던진 지 3년 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며느리가 국가 권력조차 머리를 조아리는 전설적인 존재였다는 기막힌 진실 앞에서 최명희의 얼굴은 돌이킬 수 없는 잿빛으로 죽어갔습니다. 가문의 영광을 지키려던 그녀의 얄팍한 자존심은 이미 형체도 없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검장의 깍듯한 인사가 끝난 후에도 연회장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은 각자의 숨소리조차 억누른 채 앞치마를 두른 여자의 입술만 숨죽여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며 호통을 치던 시어머니 최명희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자신이 벌레 취급하며 짓밟았던 며느리가 사실은 재계와 정치권을 뒤흔드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였다는 거대한 진실 앞에서는 그녀의 얄팍한 자존심도 모래성처럼 부서져 내릴 뿐이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파란 입술이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지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단상 위에 놓인 검은색 소형 데이터 저장 장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선배님. 한태권 회장님을 향한 무고, 교사 혐의와 300억 비자금 조성을 입증할 완벽한 증거가 모두 이 안에 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태산과도 같았습니다. 박 지검장은 두 손으로 공손히 그 저장 장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전설적인 선배 검사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댁의 끔찍한 모욕을 묵묵히 방패 삼아 캐낸 가장 치밀한 사냥의 전리품이었습니다. 지검장의 시선이 바닥에 널브러진 남편 도영과 강수아 변호사를 향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당장 저 두 사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해
지검장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기하던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쇄도했습니다. 차가운 은빛 수갑이 강수아와 도영의 손목에 가차없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서늘한 금소금이 화려한 조명 불빛 아래 울려 퍼질 때마다 두 사람의 어깨는 처참하게 꺾여 내려갔습니다. 수아는 헝클어진 머리로 바닥을 기며 억울하다고 애원했지만 그녀가 얄팍하게 휘두르던 법의 논리는 정작 스스로를 한치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도영은 눈물을 쏟으며 아내의 옷자락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지수는 불결한 오물을 피하듯 차갑게 한 걸음 물러설 뿐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늙은 아버지를 사지로 몰아넣으려던 자들이 마침내 자신들이 파놓은 지옥으로 완벽하게 추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을 올가매던 낡은 앞치마를 천천히 벗어 던지며 그들의 처참한 몰락을 무심한 눈동자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마찰음과 함께 남편과 강수아가 연회장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한때 기업의 후계자와 최고 권력자를 자처하며 아나무인으로 굴던 두 사람의 뒷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은 그 충격적인 몰락의 과정을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지켜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한태권 회장만이 멍한 얼굴로 허공을 응시할 뿐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은 이제 단 한 사람, 시어머니 최명희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최명희는 자신의 친아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차마 수사관들을 향해 막아서거나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막강한 지검장마저 허리를 굽히게 만든 며느리의 진정한 힘 앞에서 그녀가 평생을 맹신하고 의지에 온 가문이 얄팍한 권위는 휴지 조각보다 못한 것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파르르 떨리는 고개를 들어 올린 그녀의 두 눈동자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짐승 같은 공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겨진 앞치마를 완전히 벗어 던진 지수는 단상 위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겨 시어머니의 눈앞에 멈춰 섰습니다. 화려한 조명빛을 등지고 선 지수의 모습은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라 죄인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무자비한 심판자 그 자체였습니다. 최명희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더니 이내 지수의 구두 끝을 향해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비참하게 기어왔습니다. 아가, 지수야.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이 어미가 정말 몰랐어. 내가 눈이 멀어 몹쓸 짓을 했으니 제발 나를 용서하고 우리 도영이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다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지식이며 오열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끔찍할 정도로 비굴했습니다. 불과 20분 전 수많은 귀빈들 앞에서 며느리의 뺨을 후려치며 근본 없는 여자라 모욕하던 기세등등한 안주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수는 발밑에서 처절하게 용서를 비는 시어머니를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뺨을 때리며 물으셨죠. 감히 검사라도 되느냐고. 네, 저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법의 심판대 위에서는 당신들의 그 어떤 얄팍한 변명과 오만함도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수의 서늘하고 단호한 선고가 텅 빈 연회장에 차갑게 메아리쳤습니다. 며칠 뒤 서울 구치소의 차가운 접견실. 옅은 회색 수의를 입은 한도영은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한 몰골로 유리 칸막이 너머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아무런 감정이 묻어나지 않는 건조한 얼굴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밀어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혼 소장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야, 제발 한 번만. 내가 다 잘못했어. 수아가 다 꾸민 일이야.
넌 법을 잘 아니까 내 형량 좀 줄여줄 수 있잖아. 수갑을 찬 두 손을 유리창에 비비며 구차하게 매달리는 남편의 모습에 지수는 짧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증거인멸 시도까지. 최소 7년은 각오해야 할 거야. 당신이 죗값을 치르는 1분 1초가 내가 이 집안에서 견딘 시간에 대한 이자가 될 테니까. 지수는 도영의 절규를 뒤로 한 채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는 무사히 혐의를 벗고 병원에 입원 중인 시아버지 태권 회장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회장은 병상에 누운 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며느리의 능력을 몰라보고 집안을 망칠 뻔했다며 대건 건설의 법무총괄 자리를 줄 테니 제발 가문에 남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날 서명을 맡고 수사관들 앞에 선 것은 대건 건설이라는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막고 죗값을 치러야 할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기 위한 검사로서의 당연한 의무였을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로 남지 않겠습니다. 지수는 공손히 인사를 남기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어깨를 짓누르던 1년간의 무거운 짐은 이미 말끔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한 달 뒤 중앙수사부 복도. 빳빳하게 다려진 법복을 입은 지수가 묵직한 서류 가방을 들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앞치마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과 흔들림 없는 신념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동료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경의를 표하며 인사를 건네자 지수는 옅은 미소로 화답하며 자신의 집무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는 얄팍한 직함이나 돈을 무기 삼아 타인을 함부로 짓밟고 군림하려 듭니다. 지수의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러했듯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결코 목소리의 크기나 허울 좋은 배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 사실, 치밀하게 계산된 명백한 수치, 그리고 스스로의 가치를 잊지 않고 묵묵히 칼을 가는 철저한 준비. 그것이야말로 거대한 폭력 앞에서도 자신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 것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부당한 대우를 참으며 스스로를 갉아먹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조용히 실력을 기르고 결정적인 때를 기다린다면 당신을 짓밟던 자들은 결국 그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친구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같이 장맛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 첩첩산중에 자리한 요양원에 굳게 닫힌 차가운 철문 앞. 82살의 늙은 아버지 윤기택은 며느리가 억지로 쥐어준 가짜 치매 진단서와 찢어진 가족사진을 든 채 빗속으로 멀어지는 두 아들의 차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버려진 노인들이라면 철문을 부여잡고 살려달라며 오열했겠지만 그의 입가에는 오히려 서늘하고 기괴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늙은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이고 버렸다고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시장통에서 평생 옷감을 팔아모은 낡은 주택 한 채가 남은 재산의 전부라 여겼던 그들은 아버지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가두고 그 집마저 팔아치울 생각에 들떠 있었겠지요. 과연 이 늙은 아버지는 어쩌다 이 외딴 요양원에 스스로 갇히는 길을 선택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비참해 보이는 밤이 훗날 4명의 자식들을 어떤 끔찍한 지옥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게 될까요?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사연을 시청해 주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후덥지근한 장마철의 습기가 낡은 지붕 아래로 끈적하게 스며들던 주말 오후였습니다. 평생 포목점을 하며 두 아들을 키워낸 아버지. 윤기택의 좁은 거실에는 오랜만에 4명의 자식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선풍기가 덜덜거리며 미지근한 바람을 뱉어내고 있었지만 거실을 채운 불쾌한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장남 대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도 짜증 섞인 땀을 흘렸고 큰 며느리 지연은 벽지의 곰팡이를 보며 연신 코를 찡그렸습니다. 맞은편의 차남 성우 내외 역시 번갈아 시계를 보며 초조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표정에는 부모를 향한 반가움 대신 숨길 수 없는 탐욕이 묻어났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장남 대호였습니다. 아버지, 저번 달에 말씀드린 사업 자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비만 넘기면 진짜 대박 날 수 있거든요. 대호의 목소리는 빚을 독촉하는 채권자처럼 당당했습니다. 곧바로 차남 성우가 발끈하며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저도 아파트 대출금 막느라 숨 넘어갈 판인데 형님만 챙기십니까? 아버지, 저도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식들은 늙은 아버지를 앞에 두고 서로 돈이 급하다며 옥신각신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은근슬쩍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낡은 주택이라도 처분해 공평하게 나누자며 바람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아버지는 평생 희생한 부모가 아니라 쥐어짜 내야 할 마지막 돈줄일 뿐이었습니다. 기택은 낡은 면소매 차림으로 굽은 등을 한 채 묵묵히 식은 보리차만 들이켰습니다. 애비가 무슨 돈이 있겠니? 이 낡은 집 한 채가 전부인데. 기택이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자식들의 얼굴에는 동시에 서늘한 실망감과 짜증이 스쳤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이제 앞길을 가로막는 무능한 짐 덩어리일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겉으로는 힘없는 노인 행세를 했지만 기택의 머릿속은 이미 자식들의 탐욕을 저울질하며 냉혹한 계산을 끝마쳐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고 굵은 장맛비가 쉴 새 없이 쏟아지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기택의 낡은 주택 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것은 큰 며느리 지연과 둘째 며느리 혜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도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온갖 핑계를 대며 피하던 그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얼굴에 과장되고 자기적인 웃음을 가득 띤 채 안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버님, 지난번 팔순 때 저희가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보내드렸잖아요. 오늘 저희 4식구가 다 같이 아버님 모시고 물 좋은 온천으로 효도 여행 가려고 준비했어요. 어서 겉옷 챙겨서 나오세요. 며느리들은 기택에게 낡고 얇은 외투를 입히며 서둘러 등을 떠밀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가보니 검고 커다란 승합차가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고 앞좌석에는 장남 대호와 차남 성우가 초조하게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자기들 살기 바쁘다며 1년에 전화 한 통, 제대로 없던 4명의 자식이 일제히 모인 참으로 기이하고도 소름 끼치는 풍경이었습니다. 기택은 순순히 속아 넘어가는 척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묵묵히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승합차는 거센 빗줄기를 뚫고 도심을 벗어나 굽이진 산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온천으로 향하는 화기애애한 효도 여행이라기에는 차 안의 공기가 숨막히도록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노안으로 귀가 어두워 뒷자리에서는 듣지 못할 것이라 단정했는지 차량 내부의 거울을 통해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은밀한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원장한테 입금은 확실히 끝낸 거지? 입소 서류랑 도장 챙긴 거 다시 확인해봐. 장남 대호가 핸들을 쥔 채 낮게 음졸이자 조수석에 앉은 큰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가방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뒷좌석의 차남 성우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연신 마른 침을 삼키며 창밖에 빗줄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얕고 천박한 모의를 뒤에서 훤히 꿰뚫어 보고 있던 기택은 굽은 등을 기대고 앉아 차창을 거칠게 때리는 빗방울만 조용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온천 휴양지가 아니라 인적이 완전히 끊긴 깊고 어두운 산속으로 차가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택은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 혜진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기택의 무릎 위에 놓인 낡은 가방을 날치기 하듯 낚아채 가져갔습니다. 아버님, 가방 안고 계시면 불편하시잖아요. 제가 앞에 잘 보관해 둘 테니까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편하게 눈 좀 붙이세요. 그 낡은 가방 안에는 기택의 신분증과 지갑, 그리고 낡은 전화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외부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완벽하게 아버지를 고립시키려는 자식들의 얄팍한 수작이었습니다. 빗소리는 갈수록 거칠어졌고 기택은 두려움에 떠는 척 두 손을 무릎 위로 모았습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이 늙은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여 도간에 가두었다고 확신했지만 그 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굽이진 산길을 한참이나 오르던 검은 승합차가 마침내 멈춰 선 곳은 번듯한 온천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빛바랜 콘크리트 외벽이 스산하게 서 있는 낯선 건물 앞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옆에는 칠이 벗겨진 간판이 장맛비를 맞으며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늘 푸른 요양원. 그것이 효도 여행을 빙자해 기택을 태우고 온 차가 도착한 진짜 종착지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서늘하고 눅눅한 상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큰 며느리 지연이 우산을 받쳐들고 내리며 짐짓 다정한 척 기택의 팔을 이끌었습니다. 아버님, 다 왔어요. 여기가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이라 아버님 건강에 딱 맞을 거예요. 며칠만 푹 쉬고 계시면 저희가 금방 다시 모시러 올게요. 지연의 목소리는 미끄러웠지만 눈빛은 한없이 차갑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은 듯 두꺼운 우비를 입은 요양원 직원 2명이 다가와 기택의 양팔을 거칠게 부축했습니다. 기택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당황한 표정으로 발버둥 치는 척 연기했습니다. 대호야, 성호야.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온천에 간다더니 왜 나를 이런 낯선 곳에 두고 가는 게냐? 기택의 떨리는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은 두 아들은 끝내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장남 대호는 반쯤 내린 차창 너머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버지, 제 사업이 자리 잡힐 때까지만 여기 계세요. 금방 모시러 올게요. 차남 성우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버지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늙은 아버지를 버린다는 알량한 죄책감보다 이제 지긋지긋한 짐 덩어리에서 해방되었다는 비열한 안도감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혜진은 빼앗은 낡은 가방을 끌어안은 채 입소 서류를 직원에게 쥐어주고는 쫓기듯 차에 탔습니다. 승합차는 흙탕물을 튀기며 빗속으로 매정하게 사라졌습니다. 비바람 몰아치는 마당에 남겨진 기택은 철저히 버림받아 절망에 빠진 늙은 아비였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인 기택의 눈동자에는 슬픔 대신 섬뜩한 이체가 번뜩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의 입술 끝이 미세하게 위를 향해 호를 그리며 말려 올라갔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가 설계한 지옥의 덫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기택을 깊은 산속 요양원에 버려두고 온 그날 밤, 억수같이 쏟아지던 장맛비는 도심의 낡은 주택가에도 무자비하게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텅 빈 기택의 집에 침입한 4명의 자식들은 이성을 잃은 들짐승처럼 집안을 난장판으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판을 뜯어내고 낡은 장롱의 서랍을 모조리 빼내어 바닥에 엎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버지를 버렸다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평생 시장통에서 피땀 흘려 모아둔 알량한 현금과 통장을 찾아내겠다는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남겨둔 금부치랑 아버지가 모은 통장이 분명히 이 안에 있을 텐데. 큰 며느리 지연이 신경질적으로 안방 이불장을 파헤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구석의 낡은 괴짝을 부수던 차남 성우가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찾았다. 형님, 여기 아버지 인감이랑 통장 묶음이요. 성우의 손에는 비닐로 겹겹이 쌓인 통장 5개와 낡은 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남 대호가 재빨리 그것을 낚아채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대략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드디어 아버지의 마지막 핏방울까지 쥐어짰다는 승리감에 취해 탁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확정만 지으면 이 낡은 집마저 팔아치울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시각 산속 늘푸른 요양원의 어두운 독방에 갇힌 기택의 모습은 자식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철저히 버림받아 슬픔에 빠진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내리치는 번갯불을 조용히 바라보며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내어 기뻐 날뛰고 있을 그 통장과 도장. 그것은 기택이 그들의 얄팍한 밑바닥을 시험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던져둔 보잘것없는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기택의 수백억 대 진짜 자산은 그들이 평생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견고한 울타리 안에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그때 굳게 닫혀있던 독방의 문이 열리고 30대 중반의 요양보호사 수아가 작은 불빛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아직 안 주무셨어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짙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기택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의 해진 신발과 수심 가득한 얼굴에 꽂혔습니다. 기택은 돈에 쪼들리는 그녀의 절박함을 단숨에 읽어냈습니다. 치밀한 반격을 위한 가장 완벽한 장기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기택의 완벽한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백치 노인이 되어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식사 때마다 식판을 엎고 허공에 대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초점 잃은 눈동자로 복도를 배회하는 그는 영락없는 중증 치매 환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을 놓았다는 소식에 4명의 자식들은 안도하며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원장에게 거액의 뒷돈을 찔러주며 독한 신경안정제를 처방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빨리 치매 확정 진단을 받아야만 아버지의 남은 집을 처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늙은 아버지가 약물에 취해 목숨을 잃는다 해도 눈 깜짝하지 않을 잔혹한 짐승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안에서 기택의 진짜 눈빛을 알아챈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30대 요양보호사 수아였습니다. 그녀는 기택이 엎지른 밥을 치우다 그의 시선이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고 매섭게 빛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결코 이성을 잃은 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수아는 선천적으로 아픈 아이를 홀로 키우며 막대한 병원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부조리를 알면서도 생계 때문에 입을 다물어야 했던 가엾은 여자였습니다. 사람을 다루는데 도 같은 기택은
그녀의 낡은 신발과 수심 가득한 얼굴에서 절박함을 단숨에 읽어냈습니다. 며칠 뒤 수아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개월치 밀려있던 아이의 병원비 전액이 이름 모를 후원자에 의해 완납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오열하는 수아의 등 뒤로 휠체어에 앉아있던 기택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처자, 내 눈과 귀가 되어주면 그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돈 걱정은 평생 하지 않게 해주겠네. 흐리멍텅한 노인의 목소리가 아닌 압도적이고 단단한 음성이었습니다. 눈앞의 노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한 수아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아는 기택에게 처방된 독한 약을 버리고 소화제로 몰래 바꿔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백치로 위장한 기택은 든든한 조력자까지 얻으며 반격을 위한 덫을 완성했습니다. 수아를 완벽한 수족으로 삼은 기택은 마침내 서늘한 반격의 첫 단추를 채웠습니다. 기택의 은밀한 지시를 받은 변호사 학수는 곧바로 기택이 차명으로 굴리고 있던 막대한 자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은 바로 장남 대호의 번듯한 사업장이었습니다. 대호는 평소처럼 거만한 표정으로 자신의 회사에 출근했지만 그의 책상 위에는 청천벽력 같은 내용 증명 서류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사업장이 입주해 있는 상가 건물의 주인이 다음 달부터 임대료를 무려 3배나 올리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 건물주를 직접 만나 사정해보려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당장 방을 빼라는 서늘한 거절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린 대가로 얻어낸 얄팍한 승리감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새카만 절망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차남 성호의 사무실에도 끔찍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성호는 형에게 지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며 은밀하게 뒷골목의 대부업체 자금을 끌어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늘 든든하게 뒷배를 봐주던 대부업체에서 돌연 자금 회수 통보를 해왔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빌린 돈의 원금을 전부 상환하지 않으면 회사를 통째로 압류하겠다는 무자비한 경고였습니다. 성호는 전화기를 붙들고 사색이 되어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자도 꼬박꼬박 내고 있었잖아요. 제발 며칠만 기한을 주십시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 우리도 어쩔 수 없소. 당장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길거리에 나앉을 각오나 하시오. 사실 이 모든 것은 기택의 치밀한 계산 아래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대호가 새 들어있는 그 알짜배기 상가 건물의 진짜 주인이 바로 아버지 기택이었으며 성호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대부업체의 최고 전주 역시 기택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우연히 찾아온 지독한 불운이라 여겼지만 그것은 늙은 아버지가 피도 눈물도 없이 조여오는 숨막히는 올가미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턱 밑까지 차오른 빚더미 앞에서 두 아들은 결국 아버지가 남겨둔 낡은 주택을 팔아치워 급한 불을 끌 생각에 더욱 혈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장맛비가 계속되던 며칠 뒤 4명의 자식들은 다시 깊은 산속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치듯 떠났을 때의 비열한 여유는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얼굴에는 당장 내일 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초조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장남 대호와 사채업자의 빚 독촉에 시달리는 차남 성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아버지가 남겨둔 낡은 주택을 처분해 급전을 쥐는 것뿐이었습니다. 눅눅한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면회실에 들어선 그들은 초조하게 문을 응시했습니다. 잠시 후
요양보호사 수아가 이동식 의자를 밀며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늙은 아버지는 입가에 침을 흘리며 초점 없는 눈길로 허공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헛것을 잡으려는 듯 허공을 휘젓는 그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중증병자의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저 대호예요. 알아보시겠어요? 장남 대호가 과장된 목소리로 물었지만 기택은 멍한 얼굴로 실없이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완벽하게 망가진 모습을 확인한 내 자식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큰 며느리 지연은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붉은 인주와 재산 처분 동의서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행히 약이 제대로 듣나 봐요. 원장한테 돈을 더 쥐어주길 잘했네요. 지연이 속삭이자 둘째 며느리 혜진은 맞장구를 치며 기택의 굳은 손가락을 억지로 펴 붉은 인주를 잔뜩 묻혔습니다. 아버님, 여기 서류에 지장만 꾹 찍으시면 돼요. 금방 끝나요. 그들은 아버지가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식들이 서류에 지장을 찍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의자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수아는 약속된 움직임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흘러내린 담요를 덮어주는 척하며 기택의 낡은 윗도리 주머니 속에 미리 숨겨두었던 손가락만 한 소형 녹음기의 전원 단추를 살며시 눌렀습니다. 작고 붉은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확인한 기택의 탁한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사냥감을 완벽한 함정으로 몰아넣은 맹수의 잔혹한 미소가 아주 찰나의 순간 동안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붉은 인주가 묻은 기택의 엄지손가락이 재산 처분 동의서에 꾹 눌러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지장을 확인한 4명의 자식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짐승 같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늙은 아버지가 완전히 이성을 잃어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탐욕의 이빨을 드러낸 것은 장남 대호였습니다. 이 집 팔아서 나오는 돈은 무조건 내 상가 보증금으로 들어가야 한다. 안 그러면 나 진짜 길거리에 나앉아. 대호가 언성을 높이자 차남 성우가 눈을 번뜩이며 서류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형님만 죽어. 나는 사채업자들한테 진짜 목숨 잃게 생겼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마지막 집까지 형님이 다 가져가. 무조건 정확히 반으로 갈라. 두 아들이 핏대를 세우며 다투자 며느리들 역시 지지 않고 악다구니를 퍼부었습니다. 아버님 요양원에 확 버리고 오길 잘했지. 안 그랬으면 이 늙은이 수발들다 내가 먼저 병났을 거예요. 큰 며느리 지연의 도끼 어린 말에 둘째 며느리 혜진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원장한테 돈 찔러주고 독한 약 먹여서 빨리 치매 판정받게 만든 건 전부 다 형님 아이디어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혼자 다 차지하시겠다고요? 자식들은 실성한 척 멍하니 앉아있는 늙은 아비의 면전에서 천박하고 끔찍한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산속 요양원에 유기를 모의했던 일, 뇌물을 주고 불법 약물을 투여한 일, 그리고 아버지가 하루빨리 숨을 거두기를 바라는 저주 섞인 폭언들. 그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모든 폐륜적인 대화는 면회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기택의 품속으로 고스란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수아가 몰래 숨겨둔 낡은 윗도리 주머니 속의 작은 녹음기는 쉼없이 붉은 빛을 깜빡이며 그들의 더러운 죄상을 남김없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침을 흘리며 허공을 보던 기택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으며 그들의 비참한 밑바닥을 여유롭게 감상했습니다. 마침내 덫의 문이 완벽하게 닫혔습니다.
자식들은 스스로 숨통을 끊어버릴 치명적인 밧줄을 기택의 손에 기꺼이 쥐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며칠 뒤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대형 은행의 최고급 귀빈실, 으리으리한 장식 등 아래 푹신한 가죽 소파에 4명의 자식이 거만한 자세로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기택의 붉은 지장이 선명하게 찍힌 재산처분 위임장과 낡은 주택의 권리증이 놓여 있었지요. 그들은 집을 처분해 얻게 될 수억 원의 현금을 어떻게 나눌지 계산하느라 입가에 걸린 비열한 웃음을 조금도 숨기지 못했습니다. 장남 대호가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것만 처리되면 내 사업장 문제도 한 방에 해결되고 다 끝나는 거야. 늙은이 하나 치워버리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이 살만해지잖아. 차남 성우와 두 며느리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에 찍힐 막대한 숫자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의 최종 확인을 마치고 승인 도장을 찍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귀빈실의 무거운 떡갈나무 문이 거칠게 덜컹이며 열렸습니다. 당연히 은행 지점장일 것이라 생각하며 여유롭게 고개를 돌린 자식들의 얼굴은 일순간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문간에 선 사람은 지점장이 아니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60 초반의 변호사 학수와 굳은 표정을 한 2명의 경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큰며느리 지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대체 뭡니까? 여기는 함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당장 나가요. 지연이 새된 목소리로 악을 썼지만 학수와 경찰들은 아무런 대답 없이 좌우로 조용히 길을 내어줄 뿐이었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순간 4명의 자식들은 숨을 멈춘 채 조각상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깊은 산속 요양원에서 침을 흘리며 이동식 의자에 묶여 있어야 할 늙고 병든 아버지. 분명 어제까지 실성한 백치 노인이었던 그 아버지가 먼지 한 톨 묻지 않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2발로 꼿꼿하게 서서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흐리멍덩했던 눈동자는 온데간데였고 사냥감의 숨통을 노리는 잔혹한 맹수처럼 서늘하고 압도적인 기운만이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장남 대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 아버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대호의 멍청하고 얼빠진 부름의 기택은 대답 대신 비웃음을 흘리며 귀빈실 한가운데로 여유롭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시장통 골목에 보잘것없는 늙은이로 위장했던 수백억 대 자산가 윤기택이 마침내 그 거대하고 무자비한 진짜 얼굴을 자식들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행 귀빈실의 무거운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아버지 기택의 압도적인 모습 앞에서 자식들은 마치 거대한 뱀 앞에 선 쥐새끼처럼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장남 대호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를 가리키며 더듬거렸습니다. 아, 아버지. 치매에 걸리신 게 아니었습니까? 이게 다 무슨. 기택은 대호의 멍청한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곁에 선 변호사 학수에게 가볍게 턱짓을 했습니다. 학수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장부와 권리증 뭉치를 꺼내 대리석 탁자 위에 무겁게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자식들의 심장도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먼저 장남 윤대호 씨, 당신이 운영하는 상가 건물의 실소유주 명의입니다. 학수의 단호한 목소리가 귀빈실을 울렸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대호의 두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최근 임대료를 3배나 올려
대호의 숨통을 끊어놓았던 그 지독한 건물주의 이름이 바로 눈앞에 꼿꼿하게 서 있는 늙은 아버지 윤기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수는 곧바로 차남 성우 앞으로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다음은 차남 윤성호 씨. 당신이 몰래 돈을 끌어다 쓴 대부업체의 최고 자금줄, 이른바 전주의 명의입니다. 확인해 보시지요. 성호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제까지 당장 원금을 갚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으라며 협박하던 사채업자들의 가장 윗선, 수백억 대의 거대한 자금을 굴리던 뒷골목의 진짜 큰손 역시 아버지 기택이었습니다. 성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쥔 수백억 대의 자산가라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두 며느리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웅크렸습니다. 큰 며느리 지연이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주택의 권리증을 품에 꽉 안았습니다. 하지만 기택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남은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내년이 안고 있는 그 낡은 종이 쪼가리는 석 달 전에 이미 휴지가 되었다. 그 낡은 집은 이미 내 이름으로 된 사회환원재단에 넘긴 지 오래다. 기택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갑고 매섭게 내리꽂혔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산속에 버리면서까지 팔아치우려 했던 그 집은 애초에 그들의 차지가 될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기택은 빈집에 기어들어가 가짜 통장과 쓸모없는 권리증을 훔치며 환호했을 자식들의 비열한 꼬라지를 철저하게 비웃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늙은 아버지의 완벽한 덫에 걸려 모든 것을 잃게 된 4명의 자식은 그제야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공포에 찬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4명의 자식들은 체면도 버린 채 기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장남 대호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했지만 기택은 매달리는 아들의 손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붉은 단추를 누르자 요양원 면회실에서 그들이 쏟아냈던 끔찍한 폐륜의 목소리가 귀빈실의 팽팽한 공기를 찢고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늙은이 수발들다. 내가 먼저 병났을 거다. 독한 약 먹여서 빨리 치매 판정받게 만든 건 아주 잘한 일이다. 자신들의 추악하고 비열한 목소리가 널찍한 대리석 벽에 부딪혀 똑똑히 메아리치자 자식들은 수치심과 극심한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핑계조차 댈 수 없는 완벽한 증거 앞에서 두 며느리는 사시나무 떨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기택의 곁에 묵묵히 서 있던 2명의 경찰관이 그제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들을 노인 학대교사 및 특수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단호한 목소리와 함께 차가운 쇠고랑이 장남 대호와 차남 성호의 손목에 차례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학수는 수갑을 찬 두 아들을 향해 마지막 경제적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장남 윤대호 씨의 상가는 법적 절차에 따라 내일 아침 강제 철거 집행이 들어갈 것이며 차남 윤성호 씨의 채무는 단 하루의 유예도 없이 즉각적인 전액 압류 및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두 아들의 얄팍한 인생이 완벽하게 파멸하여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며느리들은 혼절할 듯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고 두 아들은 쇠고랑을 찬 손으로
대리석 바닥을 기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기택의 눈빛에는 그 어떠한 동요나 얄팍한 연민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숱한 배신과 끝없는 탐욕을 묵묵히 견뎌주었던 힘없고 어리석은 아버지는 비바람이 몰아치던 요양원의 차가운 철문 앞에서 이미 숨을 거두었으니까요. 기택은 벌레를 보듯 바닥에 처박힌 자식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내려다보고는 일말의 미련도 없이 꼿꼿하게 돌아섰습니다. 뚜벅뚜벅 굳게 닫힌 문을 열고 귀빈실을 빠져나가는 기택의 단호하고 무거운 구둣발 소리만이 짐승처럼 오열하는 자식들의 비명 위로 차갑게 덧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잔혹했던 장마가 지나고 눈부시게 맑은 늦여름의 햇살이 도심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은행 귀빈실에서 벌어진 차가운 심판 이후 내 자식의 삶은 완벽한 생지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장남의 의리의리했던 사업장은 강제 철거되어 참혹한 빈터로 변했고 끝없는 빈 독촉에 시달리던 차남은 야반도주를 감행하다 덜미를 잡혀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재산을 탐내며 으르렁거리던 두 며느리 역시 한순간에 낡은 단칸방으로 쫓겨나 매일 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한번 끊어진 늙은 아버지의 연민은 두 번 다시 그들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82살 기택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장남을 쫓아냈던 자신의 화려한 상가 건물을 통째로 개조하여 갈 곳 없이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최고급 안식처를 설립했습니다. 지옥 같던 요양원에서 기택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던 수아는 그 안식처의 총괄 책임자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녀의 아픈 아이 역시 기택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씩씩하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쥐고 안식처의 넓은 창밖을 내다보는 기택의 얼굴에는 평생을 짓눌러왔던 아버지라는 무거운 굴레를 훌훌 벗어던진 자만의 홀가분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살피며 남은 수명을 갉아먹는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온전한 자신의 삶을 되찾은 강인하고 자유로운 인간 윤기택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끔찍한 탐욕 앞에서는 그 진한 피마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어리석은 희생은 결국 나 자신을 가장 끔찍한 요양원 철문 밖으로 밀어 넣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년의 진짜 권력과 존엄은 자식의 알량한 효심이 아니라 굳게 닫힌 내 손안의 지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부디 명심하십시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묵직한 지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와 지갑을 어떻게 지키고 계신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 오늘도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